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유상훈입니다. 절기상으로는요 지금은 겨울철이죠. 그런데요 요즘에 모기가 날아다닙니다. 말 그대로 철없는 모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계절을 잊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인데요. 지금쯤이면 한 해 살림을 마무리하고요 내년 살림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굉장히 바쁘죠. 그런데 정쟁으로 날이 새고 있습니다. 정말 철을 완전히 잊어버렸나 봅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긴축 속도 조절 이런 얘기가 주요 국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G20 주요 20개 국가죠. 위기 돌파 공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통화 정책 미세 조정한다. 이런 얘기가 공동 성명에 들어갔습니다. 초월에 담겼습니다. 어제 보도가 크게 됐어요, 지금요. 물론 지금 G20 정상회의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이죠. 일단 초안 내용이 좀 알려졌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미국 그동안 금리를 올려도 너무 올렸죠. 그래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빅 스텝이니까 0.5 정도로 조금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값, 환율이죠.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자, 어제 한국과 중국 정상 3년 만에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자, 북한 문제 당연히 거론됐겠죠? 우리 관심사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내용이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 북핵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요. 남북 관계 풀어야 한다. 자, 이게 답입니까? 아니면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수교 30년 맞아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금리 얘기입니다. 코픽스 4% 육박하고 있다. 자, 코픽스 은행들이요, 금융기관들이 이 코픽스가 확정이 되면 여기에 더해서 대출 금리를 확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픽스가 오른다는 거는요,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이자가 오른다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0.5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4%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8% 금리가 눈앞에 있다.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동안 부담된다 계속 얘기했는데요. 끝이 아닐 수 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시죠. 이쪽 끝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80억 명.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요. 영아 사망률은 줄은 이유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80년이 되면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100억 명이 넘어 소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자, 우선 화면 과장 매니저 첫 자리입니다. 윤영걸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오늘도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패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도차입니다. 온도차.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가 있다? 아니면 어떤 똑같은 사안을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이런 거죠. 온도차가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기사로 확인해 보죠. 자, 북한 호응하면 조건을 단 시진핑. 윤석열 대통령 담대한 구상에 일단 미온적이다. 원칙적으로는요, 뭐 담대한 구상, 뭐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했는데 조건을 달았잖아요. 북한이 호응하면. 그런데요,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로드맵,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거든요. 이미 공개를 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한은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거부를 했어요. 거부도 보통 거부가 아니라 그냥 폄하 거부입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받아들이면이란 조건을 내겁니다.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더 보죠. 북한 호응 없이는 지지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셈인데
중국 반대된 7차 핵실험 제재 자체가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말은 서로 주고받았는데 생각해보면 딱히 우리를 위해서 유리한 뭔가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한중 정상 뭐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고요. 그 이후에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고 기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수단과 방식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当前世界进入新的动荡变革期，人类社会面临前所未有的挑战，中韩是搬不走的近邻，也是分不开的合作伙伴，在维护地区和平、促进世界繁荣方面负有重要责任。 회담은 25분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교적 다른 정상회담에 비하면 좀 짧습니다. 뭐 통역 같은 걸 감안하면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뭐 그 사이 이제 북한 관련된 문제, 뭐 의견을 주고 받았다, 뭐 이렇게 보도되고 있죠. 그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은요, 다른 나라 정상 만날 때 항상 본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핏 보면 주최 측 같아요. 앞서 전날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날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도 본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악수를 합니다. 장소를 가리고 보면 여기가 주체가 중국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사실은요, 외교는 저런 모습 하나하나가 다 계산된 걸 거거든요. 중국 분명히 계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자, 그럼요. 다음 화면으로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어제 공개된 발언도 있었고요. 공개되지 않고 회의장에서 회의 때 나온 발언도 있는데 그 소개가 좀 되고 있거든요. 하나씩 짚어보죠. 자, 여기 보시면요. 우선 북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더욱 건설적인 역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북핵 뭐 조짐이 있는데 이거 좀 막아주시고 비핵화 도움 좀 주시고 뭐 이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요, 한국이 남북 관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희망한다. 이게 말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알아서 하세요 같기도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안도 좀 있죠. 최근에 한미일 정상회의 열었죠. 거기서 뭔가 세 나라가 공조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 어떤 경제 협력, 안보 협력 뭐 이런 거 다룬 겁니다. 이거를 지금 중국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뭐 대놓고 얘기한 거는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 보편적 가치 그리고 규범에 기반해서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 추구하는 것이 목표다. 아, 이게 이런 게 목표된다. 보편적 가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시진핑 주석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쭉 얘기하면서 이게 나와요. 경제협력의 정치와 안보화에 반대한다. 진정한 다자주의 만들어야. 한미일 또는 뭐 호주, 유럽 이렇게 뭐 하는 거 싫다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경제의 정치와 안보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정욱 전 행정관. 두 가지 소개해드렸어요. 북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어떤 미국과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경제 또는 요새는 뭐 경제 안보라는 표현도 쓰니까요. 이거 우리로서는 조금 뭡니까? 이 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중국에서 한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여기 구상에 대한 지원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에 가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얘기했는데요. 예.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중국을 견제 고립하는 전략인 거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측면과 관련해서 중국이 좋아할 리가 없을 거라는 측면 하나하고 예. 또 하나 남중국해 문제하고
대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 같은 내용인데 미국과 또 유사한 입장들을 개진을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좀 했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한미일 합의문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반도체 문제, 공급망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 별개의 공급망 또는 중국과 별개의 반도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갈 수 예.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소위 중국을 고립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한국이 편승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한미일의 대중국 견제와 고립에 맞서서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이걸 또 예를 들면 막으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에 지원할 의미가 별로 없다. 만약에 지원을 요구한다면 예. 한국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예. 당분간 소위 한중 관계는 소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두 나라 각각 그 정상회의 어차피 비공개였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자료를 내놓고 뭐 우리도 하나도 설명을 내놓고 중국 당국도 설명을 내놨는데 중국 당국이 내놓은 설명 중에서요. 북핵 관련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고 또 짐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자, 이 정상회의에서요. 한중 정상회의에서 이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중입니다. 아니 방한이죠. 방한.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여러 차례 갔거든요. 중국이 답방을 할 차례가 지났어요. 이미. 많이 늦어졌습니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 그 관례 또는 뭐 각국에 대한 배려상 와야 되는 때가 지났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한 한번 하시죠.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요청도 했거든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시진핑 방중 희망 역제안. 그러니까 한번 한국에 오시죠라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그 얘기를 하다가 붙여서 그쪽에서 중국에 좀 오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좀 더 보죠. 그리고 중국 외교부 발표한 방한 북한 내용, 대화 내용은 빠져 있다. 여기 좀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내면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사실 코로나 요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이유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응할 것이다.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응할 것이다. 자, 그런데요.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앞부분일까요? 뒷부분일까요? 이 얘기를 꺼냈어요. 자, 그리고 중국 외교부가 이날 회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뭐 글로 올리는 거죠. 시 주석의 북한 관련 언급과 함께 시 주석의 방한 또는 윤 대통령의 방중 관련 대화 내용은 아예 빠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영걸 전 대표님. 네. 뭡니까? 어느 쪽 같습니까? 진짜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거는 방한입니까? 윤 대통령의 방중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 올 의사가 당장은 없다고 봐야겠죠. 생각 있으면은 윤 대통령이 와라 뭐이 뜻으로 뒷부분이 저는 그 중요점을 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싶어요. 예, 국가 간의 정상 간에는 원래 교차 방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에 중국 전승절 행사에 천안문 성루에 올라갔었어요. 예. 그때 굉장히 환대를 받았죠. 사실은 그 방중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걸 무릅쓰고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요. 그때 거의 시진핑 버선발로 뛰어나다시피 환대를 했어요. 예. 예, 같이 만찬도 하고 아주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시큰둥해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2번 갔잖아요. 예. 예, 계속 그럼 답방을 한다고 말만 했는데 안 했어요. 또 코로나 이후로 됐죠. 어제도 코로나 이후로 됐어요. 코로나 이후가 안정되면 한국에 갈 용의가 있다. 예. 그리고 끝났으면은 그것만 계속 논의가 될 텐데 예. 뒤에다가 윤 대통령이 오면은 좋겠다. 한마디를 붙였어요. 상호 편리한 시기에 기억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중국 외교부 발표에 그 초청이나 방중, 방한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그 얘기가 불편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저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예. 만나긴 만났는데
좀 억지로 만난 느낌이 아니냐. 25분이면은 통역 빼고 하면은 뭐 악수 빼놓고 하면 한 10여 분 각자 자기 얘기만 한 거 아니냐. 사실 일정도 오후에 좀 늦게 잡혔죠. 그렇죠. 이게. 뭐 예. 안 한 거보다는 그래도 한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뭐 관심이 있는 거는 예. 북핵에 대해서 북 미사일 도발이나 7차 핵실험 앞두고 윤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을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시진핑은 엉뚱한 얘기했어요. 예, 남북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 그건 중국 입장을 한 번 더 뒤집어 보면은 나는 그건 내가 상관 아니야. 난 모르겠어. 당신들끼리 잘해봐. 우리의 요청은 개선을 하는데 중국이 좀 도와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남북 관계 개선되길 바란다고 그랬으니까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 그 얘기했잖아요. 바이든에 대해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북한 미사일이나 북핵 도발에 대해서 전혀 견제할 생각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중국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예. 한국이 미국 쪽하고 손잡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어제도 회담장에 나온 건 전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봐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비교적 그 소신 있게 좀 얘기했잖아요. 예. 먼저 한미일 그 아태 연대 강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도 태평양 정책을 우리가 처음 공개하고 연대하는 협의체 구성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시진핑도 그 얘기했잖아요. 저 한쪽 편에 완전히 서지 마라. 그러니까 다자간이 중요하다. 예. 경제가 안보 이쪽에 영향을 주는 게 맞지 않다. 이거는 예. 내놓고 얘기하면은 한국이 저 미국 쪽에 들지 마라. 뭐 이 예.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일촉즉발 여러 가지 뭔가 터져도 터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예. 저는 굉장히 냉담하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미 경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안보는 미국, 예. 경제는 중국. 그게 이제 완전히 흐트러져서 안보고 경제고 이제 같이 가는 예. 뭐 그런 단계인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날 가능성도 앞으로 저는 있다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경제 안보 같이 묶여서 한 단어처럼 씁니다.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생각나시죠? 반도체 가장 대표적입니다. 배터리 이런 겁니다. 지금요. 그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 일단 뭐 안 만난 거보다야 낫죠. 일단 만나서 뭐라도 얘기하면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설명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번 순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한 내용들이 오늘 기사도 있는데요.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겁니다. 이건 국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요. 이거 비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순방에 동행했던 기자들이 취재한 게 아닙니다. 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회담장에. 그리고요. 앞서서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비공개였어요. 한미일 그 정상회의 3개는 취재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건 공개죠. 그래서 이게 다 비공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언론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질문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설명은 양국이 협의에 따라서 한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바쁜데. 뭐 이런 설명인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이죠. 새벽은 아니고 6시 한 30분 정도. 6시 넘긴 시각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밤 거의 자정 무렵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이렇게 도착하는 모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가요? 장관과 인사를 했네요. 아, 그것도 오늘 언론들이 좀 의미부여하겠네요. 가장 먼저 와서 물론 이제 행안부 장관이 저런 귀국 자리는 갑니다. 가장 최신으로 들어온 영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인데 역시 비공개 얘기가 자꾸 나왔죠? 여기 보면 김 여사 순방 일정 다수가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각국 정상을 동행한 부인 행사, 뭐 각 나라에서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참하고 개별적인 일정을 많이 잡았는데 대부분 비공개였어요. 여기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약간 좀 이 캄보디아에서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국내외,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보가 있을 텐데 이것도 다 이런 식의 비공개가 줄을 이룰 것인가? 뭐 이런 겁니다. 일단.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이와 관련해서요, 사실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순방일정 동안 국내에서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치권에서 내놨는데요. 그 중에서 딱 2명의 얘기 좀 압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 누구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번 행동은 캄보디아의 엄청난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지탄받기 충분합니다.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습니까? 예? 국위 선양을 위해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을 해줘야 된다. 예. 왜 자꾸 김건희 여사를 흠집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가 바라보는 지점이 많이 다르죠, 지금요? 뭐 이렇습니다. 자, 조정훈 의원님. 2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상회담 일정이 비공개가 많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정 역시 뭐 단독 일정 잡은 게 있는데 역시 비공개가 많았다. 이거 어떻게 좀 뭐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정상회담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거의 모든 정상회담을 양자 간의 정상회담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라고 예. 하는 건 이제 양국 간의 협의에 의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한 건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 정부가 요청해서 우리가 비공개로 전환한 건지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상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취재하고 싶은 언론의 그 희망 다 인정하고 하지만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각국이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발표함에 있어서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뭐 충분히 국제 외교에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돼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의 입장은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과정이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원칙이다. 예. 상대 나라가 비공개를 원하면 과연 그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한 기준은 필요하다라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고요. 예. 이제 영부인의 그 일정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 영부인이 앙코르와트 이제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 유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적지라고 하겠죠, 유적지. 예. 를 가지 않고 이제 어려운 곳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두고 이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갔으면 어땠을까? 그건 또 어땠을까? 네, 인도의 타지마할 가서 찍은 사진과 비교해 놓고 이제 온갖 검토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개발기구에서 한 15년 일하면서 저 얘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많은 국제 구호 단체들, 국내 구호 단체들이 장경태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제 아프다, 가난하다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광고 홍보들로 기부금, 후원금을 받으려는 광고들을 우리 종종 봅니다. 그 화면이나 영상들 자료 나오는 게 좀 자극적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뭐 수십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예. 하지만 또 그분들의 그 얘기는 이러지 않으면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의 환기 방법으로서 이만한 게 있는가? 인간의 동정심을 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저 지역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했을 때 저는 양자 다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관광지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판단과 또 영부인의 홍보활동으로서 난 저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정치인으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저런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크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리고 빈곤 마케팅이나 등등 이런 너무 자극적인 언어로 비난할 필요는 없다. 너무 정쟁의 소용돌이 안에 영부인의 일정을 넣는 게 아닌가. 다만 비공개로 하는 것
영분의 일정조차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그럼 사실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서도 이제 비공개 일정들이 있었건데 대부분 저 개별 일정들이 있었는데 비공개가 줄을 잃었어요 이번에는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와 달리 영부인의 외교는 약간 소프트 파워, 예. 우리의 문화적, 그다음에 민간적 차원에서의 자산과 상징을 전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가능하면 공개를 하는 게 맞다. 지난 몇 번의 외교 일정 갖고 너무 논란이 있어서 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그 느낌은 이전 듭니다. 순방의 좋지 않은 기억, 경험 이것 때문일까요 그러면은?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 갖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다음 순방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예.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이런 방향성은 맞다는 생각입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께는요. 일단 예.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 일정 뭐 중요한 굵직굵직한 정상회담 일정. 사실은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씩 한일 하면 1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하거나 모두 발언 정도 공개해도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그건 안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뭐 양국 협의에 따라 그랬다. 그리고 다자회의라서 일정이 촉박하라서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자, 그거를 감안하더라도요. 그럼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약식이라도 좀 할 만한데 없었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할 게 꽤 많은 회담들이었거든요. 없었습니다, 그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현장에서의 내용들은 없었지만 이제 오늘 순방길에 마치고 귀국을 예. 하지 않았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대통령을 쉬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중에 대통령과 기자들의 만남이라는 것은 신년 기자 간담회라든지 예. 특별한 날이 있을 때로 한정이 예,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이 언제든지 출근길에 묻고 답할 수 있는 도어 스태핑 과정들이 예, 있을 예. 겁니다. 현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주고받는 즉흥즉답식으로 만약 메시지가 전달되게 되면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많은 내용들이 보도가 나가게 될 텐데요.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프롬펜 성명이라든가 예. 정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알려야 될 정확한 메시지들 전달되는 데 주력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른바 이제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정을 짠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대통령실로부터 판단입니까? 확인하지 않았지만 예. 적어도 제가 이제 후보 대변인을 하면서 같이 대언론 관계를 해왔을 때 내용으로 좀 추측해 보건데 예.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예. 왜냐하면 실제 대통령의 이 도어 스태핑 과정이라든지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는 순간 언론의 모든 보도는 대통령의 육성을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정작 중요한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즉흥즉답으로 하게 되는 대통령의 육성 속에서는 알려야 될 분명하고도 확고한 메시지보다는 부연 설명에 대한 메시지가 더 주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성과들을 거둬냈고요. 예. 또 한중 정상회담이 마지막까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날 뉴욕 순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언급을 했다가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대응들이 예.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야당의 거센 공격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양국 간의 합의 등을 토대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들을 했고 마지막 결과물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돌다리도 두들기듯이 안정적인 외교 행보들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언론이 다소 좀 비판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시작되는 순방 과정부터 전용기 논란 예. 그리고 이제 전용기를 이동하게 됐을 때 특정 기자에 특정 대한 언론사 기자들. 대화 논란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언론과의 이 과정들이 순탄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비판은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예. 국익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메꿔가기 위한 노력들을 전체적으로 순방이 끝났기 때문에 복귀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귀국해서 다른 일정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해외 또 방문도 있을 테고 국내 일정도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다 비공개로 이제 간다고 봐야 되는 이거는 겁니까? 고민이 좀 필요한 내용인데요. 예.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언론을 대동하고 사전 일정을 공개했다면 현장에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 이런 일정 속에서 행보를 공식적으로 안 하기로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광폭 행보를 언론들과 함께 벌이냐. 그리고 특히나 어렵고 건강상으로 심장병에 있는 아이와 함께 이 환우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것조차도 언론을 대상으로 뭔가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거냐. 또 비판적으로 틀어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주력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서도 아마 사회적으로 그늘진 사람들,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행보들은 쭉 이어갈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공개 여부 또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장면이 나온 이 현장 방문 이거 정치권의 뒤끝이 진하게 남았어요 지금.
빈곤 포르노 장경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발언을.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죠. 여당은 국회 윤리 제소한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김종욱 전 행정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표현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문제 삼고 있죠. 아니,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스토커입니까? 할 때마다 비판이니까 약간 이런 반응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지금부터 여야 모두가 예를 들면 젠더 감수성 없는 발언들을 하고 있죠. 용어들을 선택하고 있고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가 저 포르노에 방점이 찍혀서 그렇지만 그런 용어는 아니라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걸 좀 특정해서 좀 강조해서 예. 비판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윤상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서 갑자기 미모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다 예를 들면 뭐 건비어천가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예. 여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쟁화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여야 모두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 핵심은 이건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저희 대통령의 부인 배우자가 왜 계속 비공식 행보들을 걷고 있는가? 왜 취재 영역 밖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에 예. 대한 비판은 분명히 가능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또 그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그냥 비공개로 하면 좋은데 예. 그냥 갑자기 사진을 탁 드러내놓고 사진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거겠죠. 사진을 내놨을 때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기자들이 취재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사진만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전체 기자가 가는 게 아니라 이른바 풀단 취재라고 해서 한두 명 정도 기자가 뽑혀서 그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저부터 그렇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개한 거기 때문에 예. 전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거잖아요. 예. 공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적인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외부에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예. 부인이 이런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 소화한 내용들을 사진으로 공개하니 여러분들 평가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평가라고 내놓은 사진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했더니 그게 정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비판도 못합니까? 그걸 어떻게 정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요? 아니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정정화된다고 국정조사 안 받으시는 분들이 예. 윤리 제소하게 되면 윤리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자기들의 편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공개로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은 공개하시는 게 맞아요. 왜? 공적인 국민의 세금으로 예.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공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왜 저렇게 비공개 일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비공개를 했다고 예. 하더라도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판을 하면 겸허하게 수용하시면 돼요. 이게 왜 스토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왜 스토킹입니까? 예. 본인들이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평가해달라고 해서 예. 평가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고 스토킹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럼 공개하시지 않으시면 되죠. 이 부분 하나만 잠깐 네, 좀 김병현 설명을 비대위원 드리면 발언권 왜 드릴게요. 여당에서 야당이 김건희 여사 비판에 대해서 그토록 얘기를 하는가. 지난날 뉴욕 순방을 갔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순방 배우자가 거길 왜 가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배우자의 존재조차를 아예 부인하고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던 게 지난날 민주당의 행태이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젠더 감수성 얘기를 했는데 이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 예. 이 입에 담기가 좀 불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용어로 하더라도 예. 이 내용만 끄집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조금 전 CG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게 되나. 그러니까 발언을 쏟아내는 과정 속에서 야당의 최고위원의 발언이면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빈곤 마케팅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어려운 아이들의 모습들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국제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야당의 최고위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승전 화보 촬영 등 예. 오드리 헵번을 따라했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이런 방식의 정치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김종욱 씨는 한 30초 드릴게요. 예, 뭐 반박하실 게 있나 배우자 봅니다. 존재를 부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부터 민주당에서는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민간인 탑승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한 건데 그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민간인 탑승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서로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사실처럼 규정을 하는 프레임들을 만들어요. 언제 배우자의 존재를 부정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유영걸 전 대표님. 저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해서 한 게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라고 그랬는데 예. 제가 연예인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예. 2차 대전 때 예, 그 예. 결식아동으로 영양실조까지 걸렸는데 늦은 그 60대 대장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렇게 봉사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대통령 부인부터 연예인부터 좀 많이 좀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 여사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소록도 가서 예. 그 한센병 환자 고름 나오는 손을 그 만졌잖아요. 그 사람이 주는 사과를 그냥 먹고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갖다 준다고 그런 그 따뜻한 마음 그런 게 저는 이번에 상당히 전달된 거 아니냐. 그리고 심장병 저 어릴 때 60년대 70년대에는 제 주위에도 심장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 입술이 파래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 가서 손잡고 하고 한 거예요. 저는 국익 차원이나 우리 그 해외 예. 그 교류 관계나 이런 거에서 너무 잘했지. 영부인 11명 중에서 5명만 그 일정 따라서 했는데 예. 거기에 안 갔다고 한 거나 이런 거는 좀 본질적인 거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뭐 공개했으면 더 예. 좋고 또 영부인들 공식 일정에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저런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손잡고 같이 하는 행동 저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은 나무랄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들어보셨죠? 평가가 좀 많이 달라요. 지금 그리고 약간 결들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뭐 귀국한 상태입니다. 지금요. 자책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책골이다. 그럼 이건 이 골을 넣은 쪽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실수, 약간 논란 이렇게 되는 거죠. 자책골입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이 부분 지금 그러니까 이름이 공개됐잖아요. 이 한 언론 그리고 뭐 이 어떤 매체, 유튜브 채널, 뭐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유족의 권리 침해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155명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 제기가 있어서 한 20명 정도는 다시 이름을 가렸다고 그러죠. 이름 외에 신상 정보는 없는 상태로 공개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 명단을 과연 어떻게 입수하는가. 이거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닌가. 이겁니다 지금. 불법 여부가 관건이다. 그래서 뭐 민사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우선 여야에서 나오는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야가 아니라 주로 야당의 목소리인데요. 2명 담았습니다. 보시죠. 당 수석 대변인 입장으로 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두고도 희생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이 오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름 공개인데 단순하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어떤 책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왜 공개된 거냐, 누가 줬느냐, 뭐 이런 것까지 가고 있는 거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여당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해야 된다. 진보 진영 자책골에 역공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걸 받아치고 있는 상황이죠. 입수 경위 이런 거 굉장히 문제 삼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 책임 이렇게 꺼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선 자충수의 민심 변화 기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으로 좀 갈라졌는데 이 사안만큼은 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갑자기 이걸로 국민의힘 내부가 결집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 책임, 법적 책임과 관련돼서 뭐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것을 더탐사나 민들레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공적 자료가 유출된 과정에 대한 어떤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생 매체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그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실명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자, 조정훈 의원님. 조정훈 의원님도 이 명단 공개도 굉장히 쓴소리 좀 SNS에 올리고 그러셨는데 뭐 정치적으로 이거 굉장히 좀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전 다시 한번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고요. 예.
정말 미친 생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가족과 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원하지 않은 이름이 공개됐을 때 느끼는 그 불안감, 불쾌감, 그리고 무서움, 과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공개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마치 세월호 시즌2로 몰아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편하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일부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의도와 생각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이 매체, 소위 진보 진영의 매체라고 하면서 이걸 공개했는데 저는 진보라는 이름에 침을 뱉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라는 것은 80년대 반독재, 군사 정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 운동이 자신들의 도덕적 자산인데 지금 이 경우는 한두 명 불편함 감수해서라도 우리 사회에 이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키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아주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언론사를 넘어서 이 언론사가 공개하기 전에 지난 한 주 또는 참사 이후부터 계속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에서 이거 명단 공개해야 된다고 바람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건 직접적 책임은 없더라도 반드시 사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주당 인사분들이 약간 그리고 뭐 그 조건은 당대표 달았지만 유가족 이름을 부르고 추모하는 게 폐륜이냐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만들기 해서 이렇게 지금 언론사가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정말 직성이 이제 풀리십니까? 이렇게 공개하고 나니까 왜 이름 불러서 추모하신다고 하는데 추모 안 하십니까 지금은? 왜 언론이 나빠지니까 조용히 계십니까? 정치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정치가 해서는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방금 이런 일 언론사도 분명히 비난받아야 되고 법적 책임 져야 되겠지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이슈를 만든 정치권, 정당, 당대표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인터넷 매체 유튜브 채널인데요. 인터넷 매체 이름 나오죠. 뭐 민들레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뭐 입장을 낸 게 있거든요.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 뭐 몇 장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희생자들 영정 위패도 없이 이게 애도한다.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애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런 취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재난에 연대하려는 시민의 책무다. 공개의 의미를 이렇게 삼고 있거든요. 이거요. 조중훈 의원님 발언 요청한테 듣고요. 그다음에 윤영걸 대표님도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중훈 의원님. 저런 표현 자체가 저는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표현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전체에 추모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요. 개인의 희생을 감사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뭐 이익이 되는 일이면 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치권이 아직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유명 정치인이 당대표가 조문가면 그분이 위로받을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 이제 좀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이 뭐라고 유가족의 위로를 혼자 가족끼리 넘고 싶다는 데 가서 불쑥 가서 위로하면 과거하고는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너무 다르죠. 정치인이 좀 오버하는 겁니다. 정치인이 정말 자신들의 위치, 입장 다시 한번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런 분위기, 이런 생각들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영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입장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저는 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이 시대에 참 양식 있는 정치인이 아닌가 옆자리에 앉아서도 제가 뿌듯합니다. 갑자기 또 약간 이렇게 저는 정말 명단 공개 잘못된 거예요. 애도는 가장 사적인 겁니다. 그거를 왜 허락받지 않고 공개하나요? 이태원 할로윈 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유족의 입장에서 하는 거.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재발을 방지하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저 명단 공개가 무슨 도움이 되죠? 그리고 세월호나 대구 지하철 참사 이런 데는 명단 공개했어요. 왜냐하면 이 실종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공개를 해야지 그 확인이 되거든요. 신원 확인을 위해서. 그렇죠. 확인을.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개 안 한 게 정부나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이 할로윈 참사 막기 위해서 억지로 누른 게 아니라 언론사가 세월호 이후에 재난 보도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 이제 명단 공개 함부로 하지 말자. 예. 그리고 보도를 좀 자제하자. 예. 유족에 대한 트라우마다. 이래서 보도를 자제한 건데 일방적으로 저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정치권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폭력 행위를 이 단체에서 해서 공개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반대한 데가 민변도 반대했죠. 예. 명단 공개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정의당도 반대했어요. 인권위원장, 예. 국민권익위원장, 외국 대사관에서도 지금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 전화해서 예. 뭐 명단 바꾸고 그 나라를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얼굴하고 이름을 공개하냐 말이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얼굴은 벌어졌는데 공개한다. 이름만 일단 공개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뭐 예. 일부에서는 뭐 사진도 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이건 안 되고 이거 누가 공개했는지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어떻게 처벌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저기 고인 가족의 뜻에 예.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저 틀림없이 저기 공무원이 개입됐을 겁니다. 공무원이 개입 안 되고 저게 어떻게 빠져나왔겠습니까? 예. 자료가.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요, 이 명단 초기에 공개된 숫자가 155분의 이름이었어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희생된 분이 그 숫자보다 많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 중에 돌아가신 분들 등등등. 그렇다면 굳이 155명의 이름만 공개했다는 거는요, 이 집계는 이 참사 이후 초기 집계거든요. 그래서 뭔가 추정을 할 수 있다. 아, 초기까지 뭔가 집계된 상황만 나온 거다, 지금. 지금 뭔가 이게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기사 하나 좀 더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배후의 민주당,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걸로. 공세고삐. 공개 필요성 강조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발언을 보시면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신중해요. 그리고 뭐 공개 얘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 하지만 뭐 동의 전제 이런 걸 꼭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제도요, 이와 관련해서 공개 필요성을 좀 강조한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있었습니다. 좀 들어보시죠. 12구 참사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넋을 기리겠습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모두를 기억하겠습니다. 희생자 정보는 각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될 것입니다. 자, 공개 방점을 두지만 조건을 다는 거죠. 유가족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동의를 얘기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일각에 또 저런 목소리가 여전히 어제도 있었습니다. 자, 김종욱 전 행정관. 민주당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어떻습니까? 난감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여론의 동향들을 살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 자체가 왜 유가족의 동의 없이 공개했는가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는 건 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 참사 이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유가족과 희생자 입장에 따라서 모든 것을 조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공개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2차 가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2차 가해가 나오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 가해를 왜 합니까? 이분들이 뭐 잘못하셨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2차 가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건 매우 문제가 많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번이 전례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 다 공개했죠. 명정과 유표를 다 두고 기억하자, 애도하자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신 뭐 세월호 대구 참사 말씀하시는데요. 대구 참사 참사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부터 방송 3사 중에 방송 3사에서 다 병원과 사망자 명단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그때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의 사례가 폐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좀 동의할 수 없다는 측면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외국 언론에서도 다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희생자 명단에 대해서. 저는 그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유가족들의 충분한 동의를 전제하지 않고 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폐륜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땐 정쟁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계속 폐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은 오히려 더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부는 따지고 보면 사람이 할 도리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민들레하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정부는 그러면 정부 할 도리를 했습니까? 이건 또 정부의 폐륜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집권 여당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분들의 비판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소위 비판이라고
비판하시는 정부 여당의 그 이분 또 다른 정부의 패륜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자, 김명인 비대위원. 네,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아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정노라고 얘기를 하죠. 유가족의 동의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결론을 정해놓고 난 다음 유가족의 동의를 언급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민주연구원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을 때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주연구원 관계자로 좀 알려진 분이 부원장으로 민주당 알려졌죠.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처음에 공개가 수단과 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에 도배될 정도의 내용.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소 당혹스러워하면서 당의 입장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여전히 공개에 대한 메시지를 당 대표부터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답정노라고 얘기를 했던 건 그런 방식의 결론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유족의 동의를 언급했다는 내용들이고요. 예. 조금 전에 나왔던 민주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의 얘기가 숫자가 아닌 사람,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기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인 그들의 목적들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들을 분명히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이제 왜 문제가 있는고 하니 첫 번째로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 수많은 SNS에 사진들이 돌아갑니다. 그 현장에 굉장히 많은 이들이 있었고요. 끔찍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망자들의 시신들이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은 채 속옷까지만 그렇습니다. 보이게 되는 많은 이들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또 유족들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실명과 사진들이 이게 다시금 떠오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내용들을 다시 밝히는 것이 과연 온당한 책임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민주당의 이 철험의 의원 또 안민석 의원도 다써서 얘기를 하던데요. 안민석 의원이 과거에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윤지호 씨를 끌어들입니다. 목격자 증인을 언급하면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 갖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결국 희생자 그리고 유족 이분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도록 사건의 진상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엉뚱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으로 이동하다가 잘못된 선례들이 나왔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라도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사놓고 여야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약간 분위기를 난감해서 신중하지만 그래도 공개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소리는 어제도 계속 나왔거든요. 이 상황입니다. (14시간) 조사. 14시간 걸렸다. 굉장히 장시간 조사네요. 기사로 확인해 보죠. 자, 검찰 정진상 비공개 소환 조사.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실 국무조정실장이죠. 아니, 국무가 아니라 국정조정실장입니다. 제가 또 틀렸네요.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자꾸 제가 국정 얘기하다가 헷갈렸습니다. 정무조정실장.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전 이렇게 얘기하죠. 엉터리 조작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을 조작, 엉터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검찰에서는 무슨 소리입니까? 증거 충분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많이 소개돼서 아시죠? 어떤 사안인지 지금요. 뭐 대장동 위례 그 일당들 얘기 나오고요. 뭐 김용 나오고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가 최종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기사는 늘. 요게 기사 첫 번째 기사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여야도 뭐 가만히 안 있죠. 야당은 정진상 조사 검찰 향해서 인간 사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요. 민주당 이재명 방어하다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다 지금. 그래서 다 다른 걸 비판하죠. 뭐 국정수사 요구하는 것도 다 이런 거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좀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히 인간 사냥이라 부를만 합니다.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3인성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이재명 방탄을 버리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왜 당이 나서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다른 당직자라면 그 마지막에 조응천 의원이 한 얘기가 있네요. 김종욱 전 행정관. 다른 당직자라면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방어를 했을까? 그러니까 대검도 막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땐 조홍천 의원 말씀하신 건 초점은 다른 것 같아요. 이 문제 사건이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입니다. 당대표를 겨냥한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무슨 뭐 김용
정진상을 겨냥한 것처럼 얘기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최종 목표는 당대표다.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는 좀 사실과는 좀 부합하는 측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고민하냐면 맨 처음에 50억 클럽 문제, 그다음에 8억 원 정도의 뇌물죄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8억 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그러면 왜 50억 뇌물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문제의 첫 시작이 20억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맨 처음에는 검찰이 김용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정진상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지금 애매해지고 있다라는 측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 유동규는 자기 거라고 700억이 자기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소위 유동규, 김용, 정진상 3인의 거라고 또 검찰이 주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 자체와 관련돼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측면들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의 지금 책임자들이죠. 수사 책임자들 같은 경우가 50억 클럽에 연루돼 있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나온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분명히 안고 있는 거죠. 사법적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5월 달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리스크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셋 다 진술상으로는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아닌 증거로서 뭐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명인 비대위원. 지금 예. 민주당에서 이 수사 관련해서 최근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정부를 압박하고 사퇴 요구, 그다음에 국정조사 특검 요구 쭉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순방 관련한 것도 굉장히 많은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다 이 사안 때문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그 기승전 이재명 대표 지키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니냐 생각되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참패하고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위원장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당대표 출마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판들이 당 내에서부터 이렇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사법 리스크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관련된 수사 등이 현실화가 되게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엮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수많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맞불 성격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는 청담동 술집 의혹들을 막 꺼집어내기 예. 시작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김용 부원장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나둘씩 새로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예. 그럴 때마다 나오는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행동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속에서 사법적 판단을 예. 객관적이고 겸허하게 구할 수 있는 내용들도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10시간 넘게 조사 끝나고요. 어제 아침에 가서 어제 밤 11시 정도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수사는 진행 중이고요. 긴급 수혈. 그러니까 급하다. 빨리 뭔가를 줬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기사 몇 가지 있습니다. 보시죠. 초중등 예산 3조를 떼서 대학에 지원한다. 그리고 지방대 육성한다. 이게 교부금 얘기군요. 이 교육부금은 사실은 이게 초중고, 고등학교 이하에 쓰는 돈인데 그동안 좀 여유가 많다. 왜냐하면 지방세 등등에서 일정 비율 할당이 돼서 그냥 저절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쌓였는데 좀 뭐 방만하게 쓴다 이런 지적 받았는데 이걸 정부가 돌리는군요. 이제 이 돈의 흐름을. 정부가 11조 조금 넘게 특별하게 신설해서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 3조 정도를 여기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교육재정 칸막이 구조 없애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일단 야당은 비판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반대 목소리거든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방만 예산 교부금 개편 시동. 그렇습니다. 방만 예산 이렇게 딱 규정을 했네요. 이 기사는요. 이 교육부금 개편 시동했다. 초중고 예산 3조 대학에 투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나왔어요. 기사가. 초중고는 예산이 넉넉하고 막 어디 써야 되는지 고민인데 대학은 돈이 없어 큰일 났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옮긴다는 거죠. 일부를. 자, 유정걸 대표님.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한 10여 년 전인가요? 재산세 부자 구에서 서울시에서 예. 못 사는 구로
그 넘기는 것 같고 큰 싸움이 벌어졌었거든요. 좀 넉넉한 곳에서 넉넉하지 않은 그렇죠. 곳으로 넘기는 부분. 그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수는 자꾸 줄고 있어요. 근데 교부금이라고 그래서 내국세 일부분 떼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당되는 거죠. 네, 이거는 자꾸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올해 그 교육교부금이 65조인데 내년엔 77조. 이거는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이는 주는데 돈이 남아 돌아서 걱정인데 지금 또 제일 돈이 없는 데가 어디냐? 대학교죠. 늘 얘기하죠. 돈 없다고. OECD에 비해서 한 뭐 65% 정도밖에 안 되고 대학교는 지금 뭐 굶어 죽을 지경으로 손가락 빨고 있잖아요. 지금 뭐 등록금 인상이 동결된 지도 한 10년 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교육인데 좀 칸막이를 열어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남는 돈을 대학교도 좀 주자. 그래서 뭐 내년에 뭐 한 2조 정도, 3조 정도 좀 주자. 제가 보기엔 취지가 아주 좋죠. 그래서 저는 좀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이게 것 또 같습니다. 법상이기도 하고 야당 얘기가 있었는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야당에서 또 뭐 새로 윤석열 정부 와서 통과시킨 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틀림없이 반대할 테고 또 시도 교육감 또 밥그릇 뺏기는 거니까 또 예. 반대할 테고 여러 가지 또 일부에서는 또 같은 교육교부금인데 아랫돌 빼서 윗돌 넣는 거 아니냐. 뭐 이거 똑같은데 하는데 저는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좀 대학에 대한 예. 재정 지원 확충 이건 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좀 다시 볼까요? 작은 제목입니다. 지금 초중교 교육비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클럽이죠. 여기하고 비교하면 141% 넉넉하죠. 여기는. 반면에 고등교육,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 이상. 여기는 60%대 부족하다는 거죠. 많이 차이가 좀 있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돈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일부러 하고 있다. 정부가 그겁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이제 교육감들 얘기를 좀 실은 기사군요. 동생 돈 뺏어서 형 주나.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게 초중고 동생 돈 빼서 형들을 다니는 대학에 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지도교육감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견 수렴 부족했다. 일방적이다. 뭐 이런 겁니다. 절차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법 통과가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조정훈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상황? 예, 동생이 돈이 너무 많고 넉넉하면 형 좀 줄 수 있는 거죠. 동생이 좀 돈이 많다 지금. 예, 저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인데요. 예. 보면 학교가 참 넉넉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수 교육 많이 줍니까?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현장 교육 정말 넉넉한데 다 무료. 뭐 좋지요. 근데 이제 다른 교육, 우리 교육의 가장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고등교육은 10년째 이제 대학 등록금을 못 올리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고등학생들이 지금은 한 반에 한 20명, 25명 예. 이러다가 대학 가면 소위 콩나물시루 강의실을 처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초중고등학교는 거의 선진국 따라가는 상황인데 대학은 아직도 저희 때 또는 그보다 못한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예산을 소위 리밸런싱하는 거 예.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예산이 7조가 늘어나고 예. 이 초중고등학교 예산이 지난 16년부터 19년까지 못 쓴 돈이 한 6조 됩니다. 예.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다시 돌려보낸 못 쓰고 다 환불한 돈이 6조나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학부모들이 초중고등학교에 돈이 없다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넉넉하구나. 예. 근데 대학에 조금 한 3조 정도 지원을 해주자라는 거에서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방사립대에 가장 많이 가고 있는데 예. 지방사립대를 이렇게 또 인공호흡을 시키는 게 맞는가 하는 그것도 질문. 맞는 문제인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항이 되겠네요. 그거는. 예, 한 20년 전, 30년 전에 100만 지원하던 시스템으로 우리가 대학 규모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 25만 태어나지 예. 않습니까? 이제 한 10년 안에 4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대학을. 이렇게 인공호흡 시키는 게 맞나 하는 질문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배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야당이 예. 반발하는 건데요. 솔직하게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지 마시고 우리 국가 예산이라는 게 뭐 흙파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큰 틀에서 초중고보다는 고등 예산이 없는 건 팩트입니다. 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논의할지를 예. 정부가 좀 더 솔직하게 국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좀 공개된 열린 마음으로 좀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분 정도. 기사 준비된 게 있어서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두 건 기사가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뢰탐지 장병이 위험수당 하루에 4,000원. 이게 뭡니까? 4,000원 받고 좀 지뢰탐지를 한다고요. 육군은 그나마 71명에게 1년간 돈도 안 줬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위험한데 돈도 안 줬어요. 그리고 많이도 아닙니다. 4,000원. 여러분은 4,000원 주고 이거 하시겠습니까? 아, 이거 좀 그러네요. 돈은 좀 이런 데 더 들어가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쉽습니다.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지구촌 11년 만에 10억령. 그렇죠. 이제 80억 됐는데 우리는요 인구가 줄어요. 왜냐하면 학계 출산율 0.8입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 걱정한 나라 됐습니다. 우리나라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